그러면은 또 이어서 법의 분류로서 아까 성문법과 불문법 요거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형태에 따른 분류로 이제는 내용에 따른 분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형태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지법, 행위법, 구제법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법이 사실 이제 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행위법인데 행위법은 그럼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형태, 성문법으로 돼 있던 불문법으로 돼 있던 상관없이 그 내용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행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사람이 무엇이냐? 인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인만이 권리 의무 갖는다.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개나 고양이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한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을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람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일단 자연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인과 법인, 법에 의해서 인격이 인정된 그러한 사람인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아, 아직 산모가 진통이 오기 전에 있는 그냥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 태아를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태아를 죽였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살인죄라고 할 때 이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자연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고 낙태죄로 처벌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법인, 법에 의해 인격이 인정된 이 법인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인격이 인정돼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법인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 SDI 이런 주식회사들은 바로 자연인과 별도의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삼성그룹, 또는 현대그룹, 현대차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룹이라는 데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룹에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룹이라는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씨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이재용이라는 자연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여러 가지 법인을 묶어서 이제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실제로 그 그룹이라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는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과 재단, 재산에 대해서 인격이 인정되는 재단법인. 그래서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뭐 사립대학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제로 재단법인이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립초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같은 거는 결국 재단법인이라는 법인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 이 국가도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도 대한민국도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는다. 디폴트가 하면 파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IMF라는 게 왜 온 거야? 결국 돈을 빌렸는데 돈을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없네. 그러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IMF라는 그 세계 은행한테 돈 좀 빌려줘라. 달러 좀 빌려줘. 그러니까 IMF가 달러 빌려주겠다. 대신 빌려주는 대출 조건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IMF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서 우리나라가 돈을 갚긴 했지만 뭐예요? 결국 대출로 갚은 거니까 뭐예요?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뭐예요? IMF의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뭐예요? IMF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IMF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변경을 해서 실제 뭐 우리나라가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빼먹고 나르기 좋은 뭐 이런 나라가 됐다라는 평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그 사람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는 그 정도 돈을 빌렸을 때 갚는 데 있어의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어야 되는데 굉장히 짧게 바로 IMF를 졸업할 수 있었죠.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탁월한 능력 그리고 어떤 국가 위기 상태나 이런 게 있을 때 일치단결해서 어떤 그 국가와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의병이라는 게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나서 그 의병에 의해서 외적을 몰아냈던 이런 경우들은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참 많이 존재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어떤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마치 국가가 삼성이라면 뭐 지방자치단체는 뭐 현대 뭐 이런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 지방자치단체는 뭐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이런 식으로 별개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자체에는 뭐가 있느냐? 국가와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랬을 때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그러니까 특별시, 특이라고만 쓸게요. 서울특별시밖에 없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뭐 이런 도 있죠. 그 다음에 세종, 세종이라고 쓸게요.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때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 도 밑에 있는 시군.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으로서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강남구와 서울시는 별도의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강남구 공무원들은 강남구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립도서관 하면은 그 자치구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자치구라는 법인의 돈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립도서관은 뭐예요?
서울시와 같은 시 돈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국립도서관은 국가라는 법인의 돈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 국공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국공립 했을 때 국공유 그럴 때 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자체라고 할게요. 지자체라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공립 도서관 하면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걸 말하고, 국공유라는 것은 국가라는 법인한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나 또는 공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한테 소유권이 있는 그러한 어떤 재산 같은 거를 국공유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그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랑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한, 그리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월급받는, 국가나 지자체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국가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은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받는 사람을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교구나, 알겠죠? 또는 분당구, 요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왜? 주소가 어떻게 됐죠? 경기도 성남시까지가 법인이고, 성남시 밑에 분당구, 수성구, 판교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그 분당구 주민이나 판교구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나 지방소득세는 성남시라는 법인한테 기속되는 거지, 분당구와 판교구가 법인이 아닙니까? 구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그때 구가 법인인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이 기초지자체로 법인으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지, 바로 뭐예요?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인 밑에 있는 분당구나 판교구는 하나의 행정조직일 뿐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당구, 판교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는 뭐예요? 성남시라는 법인한테 기속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남시는 굉장히 부자인 동네죠. 분당구나 판교구의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 이런 거 비싸니까 재산세가 많이 거치고, 또 거기에다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높으니까 지방소득세도 많이 거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벌려요. 서울은 더더욱이나 서울에 있는 각 자치구, 강남구뿐만 아니라 관악구는 어디든 서울은 구마다 돈이 많이 거쳐요. 재산세든 지방세가. 그러니까 국세는 이제 국가한테 계속되지만 지방세는 이제 지자체라는 법인한테 계속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망할 염려는 없죠.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해남군 이런 경우에는, 전라남도 밑에 있는 해남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숫자도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 가격도 낮아.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안 거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상한 사업을 벌려가지고 해남군이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한 1조 정도 빌려가지고 만약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수익성이 안 났는다. 그럼 해남군도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 빌렸는데 못 갚으면 파산해야지. 실제로 미국도 실제로 그렇게 파산돼서 사라져버린 시 같은 게 꽤 있습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국가라는 법인이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자체에 해당하는 또 광역지자체가 50개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개 주 내에 이제 기초지자체로 시 같은 게 있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좀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각각의 주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주에 완벽한 자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라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군대도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에 소속된 법원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군대는 모두 국가기관으로 국가 공무원에 소속돼서 국가에만 있고, 그러니까 창원지방법원이든 부산지방법원이든 거기에 소속돼 있는
그 공무원들은 전부 다 국가랑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국가공무원이에요. 또 대한민국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모두 뭐예요? 국가공무원이지 국가로부터 월급 받지 지자체로부터 월급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여러 가지 그 역사상 미국에 탄생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워낙 강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인 경우는 뭐예요? 그리고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아시겠죠? 중앙집권적인 그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돼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군인이나 경찰, 뭐 경찰도 자치경찰제도가 새로 법 개정을 통해서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자치경찰이 제대로 운영되진 않아요. 완벽한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소방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알아서 니들이 소방 운영하라 하니까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방 운영을 제대로 안 하니까 다시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지금 소방 공무원들은 전부 다 뭐예요? 국가공무원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방위군이라고 따로 있고 연방군이 따로 있죠. 그리고 경찰도 뭐예요? 미국 국가경찰,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경찰을 FBI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경찰, 주라는 법인, 지자체로부터 월급 받는 경찰로서 뭐예요? 바로 그 PD, 뉴욕 PD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 좋은 나라인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뭐 좋은 나라일 수도 있긴 하겠죠. 뭐 미국에 원래부터 태어나서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저도 이제 해외 여행도 가보고 여러 가지 여행을 가본 결과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시죠. 힘들고 특히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아주 해피하게 웃는 분들이 한 대한민국의 1%나 될까 할 정도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이게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해외여행 가본 결과 아시겠죠? 왜? 이건 뭐 제 개인이니까 다른 분들과 다른 이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안 단지 왜 그러냐 했을 때 뭐 인터넷 속도 빠른 거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밤에나 이런 데 좀 이렇게 활기 있게 돌아가는 뭐 그런 것이 외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치안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비할 바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치안이 진짜 안정돼 있어요. 아시겠죠?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연인 법인 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만이 권리 의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관인 손이나 발, 입, 귀, 눈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B한테 이전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돈을 한 10억 정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매매계약서라는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서에 뭐예요? A가 직접 이제 나와가지고 자신의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이름 쓰고 사인을 하겠죠. 이렇게 자연인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시켜가지고 돈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권리 행사거나 의무 이행하는 행위를 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뭐예요?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쓰고 사인하는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한 10,000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어. 왜냐면 대한민국도 법인이니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한 1,000억을 받고 어떤 다른 법인한테 팔고 싶어. 근데 국가라는 법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매매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손발, 입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행동을 하면 되는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손발, 입,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얘기한다면 손발, 입과 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법인은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인의 어떤 손발 입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해하는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조직법에 의해서 자신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서간다고 하는데 만들고 이렇게 편하게 쓸게요. 기관을 만들고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범 이걸 우리가 권한이라고 한대. 권한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직무범위 권한을 부여하게 되겠죠. 바로 조직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 자연인의 손발 입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일정한 직무범위 그리고 법인의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이 정도의 직무범위 내에서는 법인을 대표해서 네가 업무를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일정한 직무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자연인인 경우 우리가 기관으로 따지면 손발 입이 기관이라면 직무범위 권한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연인인 경우에는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자연적으로 손이라는 기관이 형성됐고 이 손의 직무범위 권한은 뭐예요? 바로 글 쓰고 악수하고 어떤 뭐 공을 던지고 이런 거고 입의 직무범위는 말하고 먹고 귀의 직무범위는 듣고 코의 직무범위는 냄새를 맡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뭐예요? 바로 그 기관들의 어떤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법인은 조직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조직법에 의해서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법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권한, 직무범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뭐예요? 조직법을 통해서 그 일정한 직무범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관이 그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럼 그것은 법인이 한 행위로 인정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관이 그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거는 법인이 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컨대 자연인으로 얘기한다면은 손의 직무 범위는 먹는 거는 손의 직무 범위가 아닌데 또 손이 그 권한 직무범위를 뛰어넘어서 음식을 만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먹겠다라고 해서 음식을 만진다. 그런다고 해서 뭐예요? 음식이 소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 음식이 먹어지게 됩니까? 아니죠. 왜? 그 손의 직무범위 권한은 음식을 먹는 거는 입의 권한이지 손의 권한이 아니야. 그러면 손이 아무리 음식을 먹겠다, 손으로 먹겠다라고 해서 음식을 만진다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 음식이 어떤 제 윗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죠. 그 입의 직무범위지 손의 직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인의 행위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법인도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에게 조직법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 직무 범위를 부여했는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기관이 행동해야만 그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헌법 77조에 따라 부여돼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기관한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권한 없는 기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하고 계엄 선포를 했다. 그럼 이게 동사무소 동장의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계엄 선포한 걸로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되죠. 왜? 동사무소 동장이라는 기관에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조직법상 부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이 한 계엄 선포는 동사무소 동장이 술 먹고 한번 객기 부린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한 걸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법인 행위로서 계엄 선포가 된 걸로 봐서 뭐 계엄군이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마치 손이 어떤 음식을 만지면서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조직법은 그래서 법인이라는 그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법인의 내부적인 기관,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의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특히나 국가의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행정학이죠. 그래서 행정학에서 상세히 여러분들이 국가행정조직으로 국가라는 법이 밑에 있는 행정부의 어떤 기관들의 구성 및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그 행정학에서 배우긴 하실 텐데, 근데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통령이 어떤 그 이렇게 바뀔 때 항상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기관을 폐지하고 그 새로운 기관들한테 새로운 직무 범위를 부여하는 바로 그 정부조직법이라는 조직법을 먼저 개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최근에 만들어져서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국가기관이 뭐가 있죠?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속칭 공수처라는 기관이 그 조직법의 어떤 새로운 이제 특별법이지만 특별법인 조직법을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국가의 기관으로서 만들어졌고 국가라는 법인의 손발인 기관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 기관한테 뭐예요? 그 조직법에 의해서 뭐예요? 어떤 권한이 부여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바로 고위공직자, 일정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주로는 뭐예요? 검사나 판사가 되겠죠. 검사나 판사 같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뭐예요? 수사를 하고 기소, 형사소송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했죠.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뭐예요? 검사나 판사들에 대해서 뭐예요? 수사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입장에서도 뭐예요? 한마디로 검사나 판사가 비리를 이제 저지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것들은 이런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할 권한이 옛날에는 검사라는 기관한테만 부여돼 있어서요. 조직법상.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범죄 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권한이 모두 이런 국가를 대표해서 이런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들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바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들이 뭐예요? 비리를 저지르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검사라는 기관한테 워낙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면은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아. 근데 그럼 사람 뭐냐면 할 수 있으면은요 보통 해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로 처벌받지 않으면 계속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성인군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스웨덴에서 하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가 있죠?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케아가 있죠. 그 이케아가 원래 스웨덴 본사라든지 그러니까 스웨덴에 또는 다른 나라에 이런 데서는 뭐예요? 그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엄청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되게 정말 안 해줘. 그리고 너무나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진짜 뭐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아시겠죠? 근데 또 예를 들게요. 아마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까르프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죠. 예전에 지금 이제 콩플러스로 변경됐지만 까르프라는 프랑스의 어떤 대형 유통회사인데 이 까르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어.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근로자들한테 뭐예요? 잘해주고 뭐 휴식 시간도 보장해주고 임금도 많이 올려주고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든 뭐예요? 근로자들을 탄압하려고 엄청난 힘을 썼어. 탄압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했어요. 아시겠죠? 까르푸가. 아니 여기서 왜? 아니 같은 기업인데 왜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탄압하고 까르푸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잘했는데 왜 우리나라 근로자들한테 하는가? 인종차별인가? 아니요. 인종차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이요. 해도 되면 보통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제 송곳이라는 웹툰에도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뭐냐?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때려도 저항하지 않으면요.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때려도 되나 보다. 해도 되나 보다 해서 때려요. 계속.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까르푸나 이런 그 외국계 회사에서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만약 근로자들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한다. 그러면 기업을 사라지게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행정법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요. 노동법적인 규제가. 행정법, 노동법 규제가 엄청나게 가해져서 하면은 회사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더라도 하면은 한마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도 되는 거야. 해도 안 죽으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는 거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무서운가? 미국 제도가. 간단하게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실제 피해가 한 3억밖에 안 돼. 근데 그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거를 알면서 고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 실제 손해액 3억을 일으켰다. 그럼 기업이 실제 손해액은 3억이라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뭐예요? 어마어마한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미국은 돼 있어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들을 무서워서 뭐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 뭐든 간에 뭐예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소비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행정법이라는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제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나 국민의 어떤 생활과 먹고 사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법적인 규제를 좀 더 강화해서 어떤 이걸 위반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태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나라에 발을 못 붙이게 어떤 강화된 어떤 제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이제 기업들도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나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역이다. 그러면 자유롭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타당치 않는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그 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야 되는가 많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뭐예요? 분들의 숫자는 좀 많아야 된다. 국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예산을 좀 줄이고 국가 예산을 뭐예요? 공무원들의 어떤 월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지금보다 뭐예요? 한 50%는 더 뽑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왜냐? 규제를 하려면 공무원이 직접 가서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의 숫자는 너무 적어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체라고 했을 때 도시락 생산하는 업체 하나의 공무원이 지금 담당하는 업체가 뭐예요? 한 200개가 넘어. 그러면 하루에 한 업체씩 검사하더라도 뭐예요? 1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회사가 식품위생법의 안전기준을 위반해서 어떤 불량식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규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는 법. 근데 만약 공무원 숫자가 증액돼서 뭐예요? 한 사람당 10명의 기업만 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뭐예요? 일일이 매일같이 어떤 체크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불량식품이 생산되는 걸 막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법은 이런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어떤 이게 일정한 직무 범위, 바로 권한을 부여해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면은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만 권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어떤 행위하면은 그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법인한테 이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관은
법인의 손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기관은 법인이 사람이지, 자연인으로 되면 제가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 저의 손이나 발이나 입은 뭐예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사람이지 얘들은 저의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불과하죠.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이 사람일 뿐 기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관은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의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재인 씨가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가라는 법인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못 갖는다. 근데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은 자연인이니까 당연히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어떤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그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그 란에 대한민국 법인 명의를 쓰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해서 사인하면은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그 기관으로서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이 그 조직법상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법인한테 기속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서 사인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그 매매계약서에 따른 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이라는 법인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전자 계약서에 대표이사 이재용 씨는 대표이사 아니에요. 등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라는 기관이 이제 권한이 있는데 대표이사 땡땡땡 해가지고 사인을 했다. 그럼 대표이사라는 기관으로서 행동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뭐예요? 그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한테 삼성전자한테 기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문재인 씨가 어떤 그 토지를 사고 싶어. 근데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럼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뭐예요? 매도인이든 매수인 안에 문재인 이렇게만 쓰고 사인을 해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으로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문재인이라는 자연인한테 기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이제 기관이니까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기관. 대표이사 땡땡땡이라고 어떤 권한을 행사한 거랑 땡땡땡이라고 한 거랑은 대표이사 땡땡땡 해서 이제 사인해서 이렇게 권한 행사하는 것은 그거는 삼성전자라는 법인, 주식회사라는 법인 밑에 있는 기관인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아닌 기관으로서 행동한 거니까 그것이 권한범위, 조직법상 권한범위 내에서 행동했다면 그거는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돼서 법인한테 권리 의무가 계속되고 아시겠죠? 대표이사라는 그 기관의 명칭 없이 그냥 땡땡땡이라고 했으면 자연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그 자연인한테 권리 의무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권리. 행위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데 권리는 뭐냐? 학설의 대립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은 그 나중에도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권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다수의 분들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자의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어야 돼. 그러므로 뭐냐? A, 법이 보호하지 않거나 A가 없거나 또는 법이 보호하더라도 그것이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이익이다. 공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이익, 공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권리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뭐 교수님들이 책에서 기본서에서 많이 예를 드시는 것 중에 의료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모든 의사들은 환자 진료로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은 환자 진료로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분명히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돼 있어 의사들한테. 근데 A라는 환자가 너 B라는 의사한테 너 의료법에서 그런 의무가 부과됐으니까 너 나 진료로 거부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의무는 있지만 의사한테, 권리는 A라는 환자한테 인정되지 않아요. 왜? 의료법이라는 법이 그 의사들한테, 모든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 취지, 그 의료법이라는 법이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오로지 불특정한 모든 국민들의 보건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한 취지가 있을 뿐, A라는 특정된 몇몇 환자들의 어떤 그 보건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B로부터 진료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한 취지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의료법에서 그 조항이 왜 제정됐는가? 그 조항의 입법 취지는 오로지 모든 국민들, 바로 아플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의 보건상 안전을 보호한 취지가 있을 뿐, 특정된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조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들한테는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가 특정된 A와 같은 특정된 몇몇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이 있지만 그 법에 의해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보호되는 게 아니므로 그거는 뭐예요? 권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건축법에서 원색 건물, 빨간색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건축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데 국가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위법하게 빨간색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빨간색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국가, 이 빨간색 건축 허가를 없애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어요. 왜? 분명히 국가한테는 건축법에 의해서 빨간색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긴 해. 근데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건축법의 취지는 바로 빨간색 건축물을 싫어하는 옆에 사는 특정된 몇몇 사람들의 색채의 이익, 빨간색을 안 볼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없고, 그 건축법에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오로지, 국가한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오로지 도시미관이라는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공익을 보호한 취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빨간색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건축 허가를 없애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어쨌든 권리는, 그래서 법이 보호하지 않으면은 권리가 되지 않고, 또 법이 보호하더라도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면은 권리가 안 됩니다. 그럼 아예 법이 보호하지 않아서 이익은 있는데, 특정된 사람의 이익은 있는데 그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아서 권리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산책을, 실제로 이제 대법원 판례,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산책로가 있고 여기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큰 도로가 있어. 근데 이 산책로에 대해서 도로 폐지라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행위를 해서 이 산책로를 폐지해서 여기다가 이제 빌라 같은 걸 짓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소수동이라는 걸 나중에, 이게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내일 아마 마지막 시간쯤에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이런 수동을 제기하면서 나한테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한테 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나의 권리가 침해됐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판사가 도대체 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침해받은 이익이 특정된 본인이 침해받은 이익이 뭡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얘기해. 그럼 산책할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됐다 합시다. 특정된 이 도로 옆에서 산책을 자주 했던 A의 이익이, 침해된 이익이 산책할 수 있는 이익이라 합시다. 근데 이런 산책할 수 있는 이익이 권리가 되려면, 특정된 A의 산책할 수 있는 이익이 권리가 되려면 법에 의해 보호돼야만 권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도로법 어디에서도 특정 국민의 산책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도로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이 밖으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산책로가 폐지되면 다른 도로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침해받은 이익은 거주 이전의 자유고,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서도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보호하니까 그거는 인정되겠지만, 이건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는 있거든. 다른 도로를 통해서 산책만, 이 도로를 통한 산책만 못한다는 건데, 이러한 이익까지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러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이익이 있더라도 이것이 도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권리의 개념, 의무는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담을 의미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권리가 핵심이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행위법은 꼭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조직법이 뭔지는 이미 봤어. 조직법은 법인의 그 법의 내용, 법의 형태가 성문법이나 물문법이나 상관없이 법인의 기관 구성, 기관을 만들고 권한, 그리고 기관의 직무 범위, 권한의 법인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의 직무 범위, 바로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조직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5급 공채 시험에 붙으시면은 아시는 바지 굉장히 고위공직자예요. 얼마나 고위공직자냐? 잘 실감이 안 나오시죠? 뭐 시험 한번 5급 시험 붙으면 그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무슨 고위공직자라고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는데 월급은 많지 않은 건 맞아요. 또 적은 건 아니야. 공무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왜 고위공직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법 쪽으로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여러 가지 노동법과 관련된 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대기업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부장급 이상이면은 사용자 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편에서 근로조건 향상과 임금 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그 만약 부장이면은 부장은 이미 그 사용자 측과 가깝지 근로자 측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장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사용자 측으로 보는 그 하한선이 바로 부장이에요. 대기업으로 얘기한다면 아시겠죠? 그런데 공무원 노조와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은 5급 공채부터 5급 사무관부터는 공무원 노조 가입이 불가능해요. 6급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한 번을 붙으시면 바로 대기업 부장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노동법적으로 얘기한다. 아시겠죠? 시험 한 번으로 대기업 부장.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5급 공채 시험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큰 실수를 한다거나 아시겠죠? 음주운전으로 하거나 뇌물 먹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장까지 중앙부처 국장까지는 물론 요즘에는 다르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앙부처 국장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올라가요. 근데 중앙부처 국장이면 어마어마하게 실권이 있습니다. 권한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중에 움직이는 사람 한 명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 중에 꽤 대부분의 분들이 국장, 중앙부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어떤 국장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로펌이나 이런 데서 스카웃을 했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기업들한테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막강한 권한을 조직법상 부여받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이 그래서 그 부서의 국장 정도 되면은 엄청난 돈을 받고 대기업이나 또는 이런 데 가고는 했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구제법. 보통 무슨 소송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소송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제법은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 규율.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저만 그냥 이렇게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구제법. 그래서 무슨 소송법 이런 거죠. 행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권리 의무,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구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형법이라는 행위법 250조를 보니까 요건으로 국가라는 법인한테 어떤 권리가 있냐면 국가는 살인한 자라는 요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사형, 이 살인한 국민한테 그다음에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어요. 사형,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 같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 이게 행위법이에요. 형법은 국가라는 법인, 사람한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 국가라는 사람과 범죄인이라는 자연인 사람 간의 형벌이라는 행위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 규율하기 때문에 형법은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보면 성문법으로서 법률이지만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보면 행위법이 돼요. 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국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국가는 너 살인했으므로 나한테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A는 저 살인 안 했으므로 행위법의 형법에 따랐을 때는 살인한 자한테만 국가가 형벌 부과할 권리가 있는데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당신은 저한테 형벌 부과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국가와 A라는, 국가라는 법인과 사람과 A라는 사람 간에 이 형법 250조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다툼이 생겼죠. 이럴 때 그럼 누구 말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19세기 뭐 1800년대 이런 데는 뭐예요? 원림 재판. 한마디로 주리를 매우 틀어라. 그렇죠? 사또가 주리를 틀고 고문을 통해서 마녀 재판, 고문을 통해서 뭐예요? 진실을 발견하려고 했죠. 군주제 하에서는. 근데 이게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진실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진실을 발견하는데 고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발견한다 한들 그게 진실이 아닐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실이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전 국민을 고문해서 진실을 발견했다. 좋겠어? 전 국민이 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전기 고문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뭐예요?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헌법이든 대부분 헌법에는 뭐예요?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 절차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구제법, 수송법들이죠. 그래서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과거에는 그냥 국가의 기관인 뭐 사또가 원림 재판 바로 그 고문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바로 구제법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금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검사한테만 권한이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검사한테만 권한이 있으니까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서 뭐예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기소나 공소를 해요. 이게 이제 바로 형사소송 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형사법원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검사가 이제 A가 살인했다고 판단되면은 형사소송, 바로 기소나 공소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제기해요. 그럼 형사법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결국 A의 말, 살인을 안 했다는 A의 말이 사실이면은 살인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국가한테는 형벌 부과할 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형사법원은 우리가 국가라는 법인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예요? 무죄 판결을 내렸고 만약 살인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한테는 바로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으니까 형사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형벌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형을 하던 무기징역 하던 뭐 징역 뭐 15년, 20년을 하던 이렇게 형벌을 부과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 형사소송법 중에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일단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한테 유리한 사실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이따가 아니라 내일 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입증 책임에 따라서 살인했다는 사실은 검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뭐예요? 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아시겠죠?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아시겠죠? 구제법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사가 판사인 형사법원 판사한테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판사가 A가 99%는 살인한 것 같은데 1% 정도 살인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증명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형사법원은 뭐예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구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뭐예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 그러니까 판사한테 증거를 통해서 100% 확신을 주지 못하면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놈이 살인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예요? 이놈이 살인했다고, 다른 증거를 보니까 이놈이 살인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1%의 의심이 생겼어. 그러면 결국 증명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고 검사한테인데 검사가 증명을 못했으니까 100% 판사한테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으니까 형사법원은 뭐예요? 바로 무죄 판결,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실은 살인을 했는데 검사가 실제로 살인을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못해서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들이 뭐 하는 거냐? 바로 이제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판사가 100%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검사가 증인, 딱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증인 하나인데 증인이 피고인이 살인하는 것을 봤대. 그래서 참고인 조사에 그것도 이제 검사 앞에서 이제 조서 작성도 했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그렇게 했어. 제가 피고인이, 그러니까 증인 A가 제가 피고인이 그 피해자를 살인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 딱 해.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피고인이 원래부터 피해자랑 감정이 안 좋았고 원래부터 평소에 술 먹을 때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증언까지 나오니까 이제 100% 믿게 됐어. 피해자를 죽인 게 피고인 맞구나. 근데 갑자기 변호사가 딱 나와. 자,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자, 증인 시력이 어떻게 돼요? 그럼 증인 시력, 사실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만 증인 시력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대? 자, 여기 수사 기록에 보니까 12월 24일이 지금 범죄 발생이 되고 저녁 6시에 봤다고 했죠? 어느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는 거를. 자, 그러면은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지금 제 증거를 딱 제출해 판사한테. 증거를 딱 판사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12월 24일과 같은 그런 때는 6시면은 컴컴하고 거기에는 전등이 없었어. 그러니까 1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야. 그러니까 자, 판사님이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자,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증인 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어두운 데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게 12월 23일인데 이 어두울 때 1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봤다고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증인이 잘못 본 거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뭐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저놈이 거짓말한 거일 수도 있겠네라는 의심이 조금씩 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판사님, 증인의 주변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딱 제출해. 보니까 증인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거짓말 많이 했고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된 적,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받은 적 없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되고 실제로 돈 빌리고 사기를 친 적이 되게 많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 거짓말하는 건 아주 유명했다. 그러면서 증인한테 물어봐. 증인, 여기 이제 진술서에 이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증인이 어떤
사기 비슷하게 했던 이런 행동 그리고 거짓말 엄청난 거짓말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디가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이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미 뭐야 판사는 안 믿어. 근데 검찰 측이 따르게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다른 걸 제출 못했어. 판사는 판결문 쓸 때 증인 누구누구의 증언에 따르면은 피고인이 살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하지만 의제 이호증,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제 사무증, 증제 치료증, 이런 것에 따르면은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제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행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실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런 법들이 바로 구제법으로 구제법은 결국 무슨 소송법이라는 용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소송법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또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나머지 좀 하고 오늘의 법학의 기초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